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수요일 아침 오늘도 어김없이 김병주 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블리 김병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네. 아침 일찍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지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오고 있어서 네. 바로 저희가 이 뉴스를 체크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이 어젯밤에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네. 북한 관영 매체 이제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의원님? 지금 어젯밤에 22시 42분경에 발사를 했고 네. 북한 주장대로면은 정상적으로 궤도에 진입을 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한미 정보 당국은 조금 더 성공 여부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정상 궤도까지는 올라간 것 같고 네. 궤도에서 안착을 하고 또 전파를 송수신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려면 한 3일 정도 체크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3일 지나봐야 이제 이것이 진짜로 완전히 성공했는지 네. 판단할 수 있다는 게 한미 정보 당국의 의견인데 어. 어쨌거나 뭐 궤도까지 올라간 것은 북한 얘기대로 성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건 목적이 군사위성이잖아요. 군사위성. 군사위성이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어. 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차 발사, 2차 발사에 실패한 다음에 네. 3차 발사까지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도 주목했던 게 뭐냐면 러시아의 도움, 네. 이걸 통해서 진짜 성공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까지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좀 러시아의 예상하세요? 도움을 받았을 확률이 많죠. 어. 왜냐하면 지난달에 푸틴과 또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고 또 북한에서는 뭐 포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를 통해서 지원한 이런 정황들이 속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군사 기술을 받았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어. 제가 사실 최초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경고를 했었어요. 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미국을 통하든 폴란드를 통하든 우회 지원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러시아가 적국이 되고 북한의 군사 기술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경고를 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지 않나 싶어요. 이번 북한 주장 군사 위성 발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1차 발사를 5월 달에 했었잖아요. 5월 24일 날인가 했었는데 실패를 했죠. 추진하는데 아마 엔진 부분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실패하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한 1년 보완하는 데 소요가 걸려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렇죠. 소요가 걸리는데 아마 북한은 모든 것 국가 총력전으로 집중하기 때문에 3개월 만인 8월 달에 다시 2차 발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2차 발사가 또 실패했고 지금 이제 석 달 지난 89일째 네.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러시아 도움이 없어도 그 3개월 정도 텀으로 하니까 했을 텐데 이번에는 네. 아마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으면은 문제를 쉽게 해결했을 겁니다. 전문가들이 보면은 뭐 그 문제 자체가 뭐 많은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개의 결함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쉽게 찾고 그것을 고칠 수가 있는 것인데 네.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을 확률이 대단히 많다고 보여지는 거죠. 아마 그런데 이제 군사위성을 쌓아 올렸는데 네. 군사위성은 그렇게 높은 수준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1차 발사 때 네. 군사위성이 실패함으로써 떨어진 걸 우리가 수거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거한 것을 보니까 대단히 조악한 겁니다. 군사위성으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1m 곱하기 1m 정도는 군사위성에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정도면은 이제 사람 정도까지 식별이 되잖아요. 그래야 좀 효과가 있는데. 그런데 큰 뭐 물체 정도면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데 아무로 저는 더 우려되는 것이 군사위성 분야도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면은 빨리 이것이 수준에 올릴 수가 그럴 수 있고 있겠네요. 또 거기에 장착하는 광학 센서라든가 광학 장비들 있잖아요. 네. 뭐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이오라든가 싸 이런 영상 렌즈라든가 이런 걸 좋은 걸 올리면은 또 성능이 좋아지니까 네. 그런 것
기업들을 도움을 받는다면은 다음 또 조만간에 곧 2차, 3차 또 발산다 하잖아요. 네, 추가 하게 발사하겠다. 되면은 군사위성 분야가 북한이 많이 향상되지 않을까. 지금 북한은 가장 취약한 것이 눈이 없다는 거예요. 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정찰할 수 공중에 있고. 없죠. 예. 인공위성도 없었고 그다음에 첩보기라든가 이런 성능도 떨어지고 네. 그래서 겨우 접촉지역 일부만 볼 수 있지 전반적으로 못 보는데 군사위성이 이제 올라가서 여러 기가 작동이 되면은 네.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볼 수가 있고 눈이 시력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안보 면에서는 대단한 위협 요인으로 됩니다. 북한은 사실 펀치력은 있는데 눈이 별로 시력이 약해서 시력이 약한 사람은 펀치만 센다고 되는 게 안 그렇죠. 정확도가 되잖아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시력까지 좋아진다면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찰위성의 성능 네. 이걸 좀 체크를 앞으로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네. 러시아가 만약에 도와줬다면 북한의 여러 가지 기술력이 높아질 수 있고 또 이번 발사도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러시아와 북한이 이렇게 밀착되고 러시아가 북한을 이렇게 돕고 있는 거 네. 어떻게 보면 국제 정세의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 글쎄요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좀 이쪽 방향으로 만들어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코너로 좀 몰아간 이런 부분도 있다 지금 이런 지적도 윤석열 나오고 정부의 있어요. 외교 실패라고 보여지죠. 원래 러시아하고 우리는 더 가까운 북한보다도 더 가까운 긴밀한 사이였잖아요.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러시아가 수립되고 나서는 우리가 아주 긴밀한 관계를 이루어서 우리 기업들도 180여 개 기업이 진출해 있고 네. 러시아의 국민 중에 한 80%가 대한민국에 대한 대단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네. 있었고 여러 가지 한류 열풍이 많이 불었던 곳이 그렇죠. 러시아입니다. 예.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되면서 우리가 물론 러시아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인도적인 지원, 인도적인 지원은 해왔죠. 네. 비군사적인 지원, 비군사적인 인도적 지원은 해왔는데 그 정도까지만 해왔다면은 네. 크게 러시아와 적대시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북한과 그렇게 가까이 가진 않았을 텐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한 탄약 지원을 미국이나 폴란드를 통해서 우회 지원을 한다든가 또는 대통령이 굳이 안 가도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 가서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을 막 하잖아요. 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뭐 같이 싸우겠다는 비슷한 투로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러시아와 점점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네. 러시아는 어쩔 수 없이 또 북한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갑자기 이제 더 친밀해지고 네. 또 러시아 입장에서도 탄약이 부족하니까 서로 주고받기 할 수 북한으로부터 있는. 탄약이나 이런 전쟁 물자를 지원받고 네. 대신 드론에 있는 폭격 능력 이런 것도 향상시켜주고 군사 기술도 제공하고 주고받는 관계가 되면서 네. 예전 소련 때 이 북한하고 소련이 동맹적인 관계처럼 지금 그런 길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우리가 더 어떻게 대응할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찰위성 이번에 이제 발사를 네. 했고 우리도 지금 첫 독자 정찰위성 발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번 달 30일 날 네. 미국에 가서 우리 군사위성을 발사해요. 원래 우리도 그동안은 군사위성, 네. 정찰위성은 단독으로 하는 위성은 없었어요. 아. 다목적 위성을 주로 썼죠. 그렇죠. 위성을 올리면 거기에는 국방부도 사용하고 국정원도 쓰고 또 뭐 국토부나 기상청이나 뭐 이런 여러 같이 다용도로 쓰는 네.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북한 전지역을 본다든가 또는 특히 군사 시설을 집중해서 봐야 되잖아요. 북한의 핵미사일 네. 이런 동향들을 집중해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우리도 군사 위성을 쌓아 올려야겠다. 독자적인 그래서 한 5개 정도 군사 위성을 쌓아 올리면은 네. 북한을 24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관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5개를 쌓아올리는 계획 4.25 계획을 4.25 만들었어요. 계획. 예. 4.25 계획은 거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북한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싸라는 카메라가 있고 2호라는 전자광학 장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싸는 사실 구름이 낀 날 또 찍을 수가 있는 고성능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싸와 2호를 합해서 싸이호 그 그래서 4.25라고 숫자로 이렇게 4.25로 4.25 계획 표기하고. 그리고 또 그 4.25 속에는 예를 들어서 2호 카메라 4대 장착된 4기하고 네. 싸라는 카메라가 장착된 1기에서 5개에서 4.25는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네. 2호 장비 4개짜리 하고 뭐 아하. 또 저런 것들. 그래서 정확한 게면 카메라의 앞머리를 따서 싸와 2호에서 싸2호인데 이번에 1기를 올리고요. 네. 아마 내년 4월쯤 또 미국의 시설을 이용해서 군사위성을 올리고 아마 3기, 4기, 5기 때는 우리의 우주 발사체로 네. 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우리도 지금 위성을 통해서 네, 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네, 북한도 이러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내에서 여러 가지로 뭐 군비 경쟁이나 아니면 네. 최첨단 이 정찰 위성의 경쟁 이것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네. 공교롭게도 군사위성 우주 경쟁이 북한하고 동시간대 진행이 된 그렇네요. 거예요, 사실은. 네. 우리는 2015년부터 아주 준비를 해서 군사위성 분야는 대단히 발전돼 있어요. 우리는 아주 그 북한 이런 군사위성이 올라가면은 북한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네. 그동안 우리는 우주 발사체는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렇죠.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서 네. 고체 연료를 이용한 우주 발사체는 사격을 못하게 돼 못했었죠. 있었어요. 예. 액체만 가능했고, 그런데 군사 위성은 고도 500km 정도 올려야 되거든요. 500km 정도면은 고체 발사체를 이용을 해서 네.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은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가 규제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미국 거를 이용을 죄송합니다. 이용하게 됐던 거고요. 지금 우리도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가 한미 미사일 지침이 문재인 정부 끝 마지막 해에 해제시켰잖아요. 네. 미국하고. 그래서 급속도로 발전해서 우리도 2차 실험까지는 성공을 했고요. 올 아마 연말쯤 다시 실험을 하면은 네. 아마 내년부터는 우리 손으로 우주 발사체 만든 우주 발사체로 우리의 군사 위성을 쌓아올릴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능력과 기술의 발전 이거 지금 네. 우리가 계속 보면서 네. 뭐 자부심도 생기고 이런 네. 상황인데 이 정찰 위성 얘기를 하다 보면 기술적인 얘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남북 간의 네. 관계 또 군사적 긴장 모습 이것도 저희가 짚어볼 수밖에 없는데 자 오늘 속보로 나온 거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영국에서 NSC 상임위 주재도 네. 했고 이어서 오늘 8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까지 긴급하게 열렸어요. 그래서 대북 정착 능력을 제한하는 이 9.19 합의 이 부분에 조항을 효력 정지하겠다. 이게 대통령의 효력 정지 재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예. 북한의 그 인공위성 그 군사위성 발사와 9.19 군사합의는 함수관계가 없습니다. 네. 9.19 군사합의는 접적 지역에서의 충돌 방지를 위해서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9.19 군사 항목 속에는 이 항목이 없어요. 굳이 그 양보해서 따진다면은 9.19 군사 합의 정신은 위배했다고 보여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효력 정지시키겠다고 네. 국무회의를 해서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제가한 됐어요. 것은 예. 저는 아주 잘못된 패착이다라고 잘못됐다. 네, 왜냐하면은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네. 또 우발적인 충돌이나 의도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완충구역을 현실화한 것인데 이것을 효력 정지하게 되면 한반도의 긴장도가
훨씬 올라가고 네. 우발적 충돌이나 의도적인 충돌이 훨씬 더 잦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미국 고위급들하고도 통화를 어. 해보고 체크를 해보니 예. 미국에서도 신중히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두 군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한민국 지역 한반도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하게 되면은 한반도도 긴장이 그럼요. 고조되게 되고 그래서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된다면 네. 긴장도가 올라간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금 이걸 효력 정지를 제각까지 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마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네. 보수를 결집시키는 한 목적이 있는 것 같고 어. 또 문재인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 지우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대표적인 안보 정책 중에 하나가 9.19 군사 합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해왔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네,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비판해왔죠. 비판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지우기 하는 일환으로 그리고 또 총선을 앞두고 보수를 결집시킬 수 있는 그래요. 이런 걸로 지금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안보를 정치적인 메커니즘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네. 이렇게 한덕수 총리가 오늘 얘기했더라고요.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돼서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다. 네. 안보 위에서 꼭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한국과 미국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 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 보니까 이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우리한테 더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 네.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게 지금 정부의 주장으로 보여요. 그건 어떻게 하나만 보세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죠. 네. 항상 상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와 적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해서 네. 어떤 것들이 효과적인가 봐야 되잖아요. 손자병법에서도 지피지기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불태다 하는 네. 거죠. 대부분 나만 보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가 그렇죠. 그리고 군사합의가 우리에게 약간의 제한은 있죠. 훈련이라든가 그렇겠죠. 감시하는 예, 제한은 예. 있는데 불편함이 북한은 있겠죠. 훨씬 더 많은 제한을 줘서 제가 늘 비교하는 것이 그 당시 비행금지 구역을 예를 든다면 공중에서 운용한 정찰 감시 능력으로 봤을 때 네. 우리가 사람 시력에 비교하면은 우리 그 한미 시력이 한 1.5라면은 북한은 0.4도 안 돼요. 그런데 이 9.19 군사 합의가 발효됨으로써 우리는 0.1 정도 준 1.4 정도 시력을 가졌고 북한은 0.4에서 확 줄어들어서 0.1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까막눈이 되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 효력 발휘 9.19 합의를 논의할 당시에 네. 유엔 사령부, 주한미군 사령부, 연합 사령부에서 검토한 결과가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한 사항보다 북한이 훨씬 제한 사항이 많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효과적이다라는 게 그 당시 결론이었고 네. 최근에 제가 미국의 그 고위급들 친구들이나 또는 아는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보면은 이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에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하게 되면 한반도에 분명히 긴장도가 올라갈 텐데 미국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에요. 물론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왜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지금 되게 버거운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그거 하나 갖고도 어려웠는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네, 지역에서 중동 지역 지금 긴장하잖아요. 네. 미국은 사실 유대인이 경제나 많은 것들을 지배하고 있고 입김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보다 우선순위를 이스라엘에 두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네, 탄약이 그래서- 줄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보다도 지금 미국 입장에선 당장 네. 유대인의 입김이 세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지금 관심을 갖는데 한반도 지역에서도 긴장이 고조된다면은 미국으로서는 아주 어려워지니까 네. 한반도는 지금 이런 것들 하지 말고 좀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더 이상 긴장이 고조되면 안 되겠다는 것인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점점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군사위성을 북한에서 발사했는데 9.19 군사합의 정신 위반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위반했으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야 되나요? 아. 그 논리와 마찬가지잖아요. 9.19 군사합의 북한이 잘 안 지키니까 이거 효력을 정지시키겠다. 그럼 어떤 법이 있을 때 네. 범법자가 많이 생기면은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법을 없애겠다는 논리와 마찬가지죠. 이것은 9.19 군사합의는 사실은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아. 너들 지키라고 계속 계속 요구를 얘기를 하고. 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합의를 북한은 시켜라. 지금 6.25 전쟁 이후에 예를 들면 정전협정을 했는데 정전협정 위반도 끊임없이 해왔어요. 그럼 정전협정 위반했다고 정전협정을 없앱니까? 아니잖아요. 정전협정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맞네요. 그렇게 볼 유엔사에서도 정전협정을 지키라고 계속 네. 요구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지렛대로 쓰고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써야 되는데 그 안전판을 없애버리면은 점점 긴장도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윤석열 정부에서의 대단한 패착이다라고 봐요. 박근혜 정부 때 개성공단 철수와 비슷한 것이죠. 그때 북한에서 핵실험인가 했었잖아요. 그때 핵실험으로 기억되는데 네. 그랬더니 개성공단 철수해 버렸잖아요. 네. 그것은 네. 아마 역사적인 가장 아픈 지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마 개성공단에서 그 벌어들이는 돈이 네.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그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폐쇄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북한과의 통로가 없잖아요. 실제 개성공단이 그대로 살아 있었다면은 네. 위험한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통로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이런 것들이 북한으로 스며들 수 있는 통로였는데 네. 개성공단의 근로자 또 그 가족들에게 자유의 물결을 열 수 있는 통로였잖아요. 그런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그러한 것들을 일시적인 감정으로 네. 없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외교의 실패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 외교의 실패가 이어지니까 북한에서 군사위성 같은 이런 거를 발사했는데도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끌어낼 수가 없잖아요. 중국과 그렇죠. 러시아의 러시아, 도움이 예. 그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상임이사국의 그러니까 도움이 국제적인 필요한데. 제재를 못 하니까 네. 국내적인 제재를 해야 되는데 할 게 없는 할게 겁니다. 없죠.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 뭐 효력 정지를 한다느니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패착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이게 우리는 안보를 위해서 이거 우리 정찰 잘해야 되니까 네. 효력 정지해야 된다라고 감시 태세 강화해야 된다. 이게 언뜻 들으면은 맞는 얘기 같은데 그게 상대적이니까 네. 뭐 우리는 우리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상대는 더 좋아질 수 있고 오히려 그렇죠. 그걸 네. 북한 입장에서는 바라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니까 한반도의 긴장 고조 또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위험성이 계속 높아지는 국지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나 걱정이 네.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요. 네. 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까지 했다고 하니까 효력 정지는 뭐 지금 이루어진 것 같고 북한이 또 어떻게 나올지 네. 뭐 효력 정지 뭐 북한이 거기서 효력 정지 하는구나 그럼 우리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 없잖아요. 아마 북한이 원하는 것이 그 예. 효력 정지인지도 몰라요. 오히려. 네,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도발할 때 그 9.19 군사 합의를 자꾸 깨고 하니까 네. 명분이 없었잖아요. 그랬죠. 이제는 명분이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사라졌으니 도발을 마음껏 할 수가 있는 거죠.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정전협정 위반만 감수하면 되니까 네.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9.19 군사합의 깨줘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시력이 이렇게 나빠졌는데 예. 이 군사합의 효력 정지되면은 우리 시력이 더 좋아지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북한이 그 9.19 군사합의 이전에는 제가 군단장을 할 때 보면은 네. 북한은 무인기를 계속 개발을 해서 조악하지만은 계속 침투시켰어요. 보냈죠. 그 당시 보면은 무인기가 저 성주에 있는 사드기지까지 네. 찍고 올라가다 인제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보니까 성주에 있는 사드기를 다 찍고 간 겁니다. 네. 한 3m 되는 조악한 무인기였지만은 그런 무인기를 수없이 보냈거든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무인기를 이용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감시하고 관찰했는데 네. 그동안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거의 없다가 지난 연말에 그 북한 무인기 5대 보내서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그것이 일상화되겠죠. 무인기 침투라든가. 아, 네. 그러면은 그리고 무인기가 네. 지난번에는 감시의 수단으로만 이렇게 썼는데 네.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가서 갖고 온 게 뭡니까? 그 무인기에 폭격 무인기를 두 개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개조해서 폭격할 수 있는 무인기를 그 만든다면은 네. 그거는 엄청난 그 위협이 되는 거죠.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게 좀 간단치 않은 일 같다. 그러니까요. 네. 나비 효과처럼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 고조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정치적인 얘기 의도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또 우리 정부에서 바라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한반도 대치 상황 긴장 고조 이걸 남쪽과 북쪽이 다 원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 국민들 입장에서만 계속 이제 불안하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내일 일단 네. 국방위 전체회의를 내일 오전 9시 반에 열기로 했어요. 그래서 북한 군사위성 발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 네. 여기에 대해 따지면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 국방위 저희 오마이 TV도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